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여기 지방 모임 첫 번째 대전 모임을 이제 왔거든요. 예. 오늘 저 보니까 날씨도 더운데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명대인데 이제 20명대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나날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여기 오늘 이제 일정은 여기 이제 먼저 역교론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역교론 강의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 진행을 여기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 어디야? 대구하고 전주 쪽에서 그 강주 모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파일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뭐 인강수강권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제 공개, 비공개 파일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원하시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비공개 합격수기 또 서브노트 파일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디플까지 오시면 이제 더 플러스 알파를 드릴게요. 진짜 디플에 오시면 되게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근현대사와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디플이 좀 많이 오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교재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하룻밤에 끝나는 역교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그 하룻밤에 끝나는 역교론을 이제 하는 이유는 그 하룻밤에 끝나는 일본사 내용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룻밤에 끝나는 일본사 내용을 좀 약간 감명 있게 봤어. 저도 일본사 잘 모를 때는 딱 제가 하룻밤에 끝나진 않겠지만 한 일주일 만에 딱 보고 나서 일본사의 흐름이 확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의도 아래 저도 이제 역교론 부분을 좀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역교론이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면 세계사나 뭐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부개척 시대죠. 완전히 어디서 어떻게 튈 줄 모르고 물론 나오는 데는 좀 나오겠지만 이게 어디에서 이상한 데도 굴려 나오거든요. 공부할 때도 많고. 근데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10문제 나오면 거의 7문제, 8문제 정도는 항상 기출 주제에서 나와요. 예.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것도 항상 다른 식으로 또 물어보고 이제 맨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탐구학습이나 뭐 사료학습 맨날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형만 알면 간단하게 적은 시간에 투자해가지고 막판에 점수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역교론이거든요. 그래서 역교론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접근만 쉽게 하면 이게 컨셉만 잡히면 쉽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교론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게 파란 책하고 녹색 책하고 남색 책 이렇게고, 최근에 이제 뭐냐면 갈색이나 이제 검은색 이렇게 이제 좀 약간씩 나오긴 하는데 읽으실 때 이제 여러분들 뭐 일회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쓸데없이 없는데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도저히 이게 나올 가능성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중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 예를 들어 뭐 가디너의 뭐 해석에 관련된 이론을 이거 어떻게든 그걸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역교론의 점수가 안 나오실 거예요. 어차피 역교론은 나오는 데도 나오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서 그걸 딱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기출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문제 추세가 기출하고 동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한국사 세계에서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출 주제에서 몇 문제 제하고는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항상 이 문제 패턴이라는 게 제가 이제 십몇 년 동안 인고 강의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2, 3년 동안은 A 패턴을 갖다가 출제진이 되고 이제 교체한 다음에 B 패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또 기출 중심으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다 커버를 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역교론 같은 경우에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별로 한번 이렇게
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들은 다 빼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개론서, 진짜 기본서 있는 알짜배기들만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든 기출 주제들 다르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올 부분들은 가감히 빼봤어요. 최근에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아주 오래된 파란 책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 빼버리고, 그래도 이제 기출 전반에 이렇게 나왔던 분들을, 봤거든요. 집어넣었으니까. 요거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시간 관계상 3번 나눠 한다 해도 좀 약간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내용들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또 예전에 그 기본 강의나 그런 시간에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역교훈을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요. 자, 역교훈은 크게 이제 이론 파트 부분하고 교수학습 파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도 이론 부분하고 교수학습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출빈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론 파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남색책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학습 파트 같은 게 녹색책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란 책은 둘 다 이렇게 겹쳐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먼저 볼 게 교육과정과 교수 역사교육이등표 문제 분석표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신교육 운동은 예전에 한번 언급됐던 거고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동문서습, 국사교분, 동국사학. 여기에서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걸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인데, 이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이 참 예매해요. 그래갖고, 최근에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그 말들이 많은데, 확실히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번 연도에 들어간 교수님도 그거 안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 교육과정은 그 역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하겠다고 공지가 내려왔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일단은 2점짜리 문제는 내는데, 종전에 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예전 교육과정 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12년 개정 교육과정이나 09년 개정 교육과정 내기도 그렇고, 제 생각엔 1차에서 7차, 여기서 7차라는 거는 그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있죠? 그 정도 요 안에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것도 이제 미군정 시기 때 교수 용목기 부분이 나왔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차 교육과정 나왔죠? 그러면, 한번 요걸 제외하고 다른 걸 낼 수가 있겠죠. 기출에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뭐, 3차 교육과정을 또 낼 수도 있어요. 3차 교육과정은 이제 교수들 입장을 때는 상당히 예증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실험에서 자주 내더라고요. 비판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봐두시고요. 제가 이제 올려놓은 그 분석표에 보면, 거기 자주 해보면, 교수 용어기부터 해서 7차 교육과정까지 항목별로 정리한 게 쭉 있어요. 파란책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요런 거는 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 2점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선교육령이라는 내용인데, 이 조선교육령은, 이게 예전에 한 2번 나왔어요. 한국사에서 한번 나왔고, 역교육 관련해서 한번 나왔는데, 최근 이제 정보에 보면 조선교육령 한번 내겠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온 정보에 하면, 그래서 조선교육령도 1차부터 4차까지 보셔야 되는데, 제일 잘 된 게 역교육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외에도 이제 그 한국사에 있는 내용 있죠? 이 조선교육령 부분도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역사교육의 의의 특징 같은 거 보면, 요번에 나온 게 이제 니와 하이트 논쟁인데, 의뢰도 이제 이상한 데서 튀어나왔어. 그래서 그 7대 논쟁 있죠. 남색측에 있는 거. 그래서 남색측의 7대 논쟁이 주로 어디 나오냐. 시대 구분 관련된만 나왔는데, 니와 하이트 논쟁이 나왔으니까 좀, 근데, 일단은 뭐, 이걸 제거하더라도 이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유추 있죠. 유추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대 구분, 그 다음에 슐만의 분류, 요 3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최근에 거의 안 나와요. 사료 비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파란책에 있는 내용이. 근데 요 근래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온 지 거의 10년 넘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고, 사학사인데, 사학사 부분은 이제 매년마다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제 요번에 좀 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이 랑케사학 있죠. 이 랑케사학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냐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전제 조건 해가지고 이제 얘기 한번 나왔고요. 텍스트론과 이제 관련돼서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간접론 있죠. 간접론. 그래서 크로치의 콜링우드, 특히 콜링우드 같은 것들을 좀 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이제 신사학 계열 부분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요것도 이제 봐주시는데 좀 기출 빈도에서 약간 떨어져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인데, 요거는 연구 방법과에 관련돼 가지고는 예전에 시험 문제에 두 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객관식 기출에도 한번 나왔고 주관식 기출에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제 얘가요. 예. 그래서 요것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역사가의 생각 습관 드레이크 요번에 나왔죠. 출처확인. 맨날 나오는데 출처확인이냐. 예. 그래갖고 요번에는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 근데 역교원의 또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나오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허점을 찌는 게 이걸 수 있는데 봐주세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출처확인 나왔으면 그 다음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역사적 사고력, 하위범주부터 해서 상상력, 뭐 삽입, 그다음 사고력 특징 의외로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그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비중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그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 같긴 하고, 중요시 여겨도 좀 채점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안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삽입 정도? 삽입 보관? 요 정도만 남색식을 중심으로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항상 다 봐두셔야겠죠. 요건 매년 한 명씩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이입은 이제 그 양호한 교수님인가? 그분이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요번에 이제 재작년인가 2, 3년 전에 한번 출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안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양호한 선생님이 그 교수님, 그 밑에 제자 교수님이 많기 때문에 출제 들어가면 이거 꼭 한 번씩 내거든요? 거의 내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요번에도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감정이입하고 그 추체험의 차이점, 그런 것도 나왔죠. 그래서 추체험의 또 어떤 학습 단계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감정이입은 전반적으로 봐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행위이론은 두 가지, 합리적 설명 이론과 성향적 설명 이론인데,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합리적 설명 이론이에요. 좀 약간 이제 비틀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매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합리적 설명 나왔으니까 추세를 볼 때, 패턴 볼 때 성향적 설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총괄 이론도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이제 봐두시고요. 총괄도.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 단계는 그쪽하고 이제 감정이입 관련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설명 단계 관련돼서 인과적 설명, 비교적 설명 등등 있죠. 그리고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도 다 봐두세요. 예. 남색책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과학적 설명 방식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끔씩 나오는데 좀 약간 빈도가 떨어져. 그래서 예전에 뭐 발생적 설명 과정하고 기납적 설명 과정인가 통계적 확률적 설명 그 정도 나왔는데 약간 이제 빈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뼈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보면 이게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이제 뭐냐면 주관식 넘어오면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 파트가요. 예, 그래서 뭐 예전에 필할렘 연구라든지 구성주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본 지시, 그다음 영역 고유인지론과 영역 중립 이런 점. 그래서 파란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아제 이론 같은 것들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빈도가 좀 떨어지고, 내러티브도 이것도 예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툭하면 한 번씩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관식 문제가 보면 내러티브 부분이 거의 안 보여. 그래서 이 내러티브 부분은 물론 이제 파란 책하고 이제 뭐냐면 남색책 부분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이 그 갈색책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것도 한번 나올 게 같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려온 그 정보에만 내러티브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그 무슨 교수 깐다고 한번 낸다고 이렇게 소문이 있었어.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 나왔더라고요 또.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요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 쓰기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역사인식과 역사수업 방법이죠.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역사인식과 역사수업 방법은 내가 보니까 기출 쭉 찾아도 단독 문제로 3문제 나왔고 언급된 것만 두 번이나 더 언급됐어요.
예. 그래서 한동안 잊혀졌다가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있는데 되게 이 역사인식과 역사 수업 방법을 보면 요번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이 교수님 딱 들어온 누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김환준 교수님이 원래 그 쓰신 논문에 낸 거거든요. 아마 김환준 교수님은 이제 거의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 제자 교수들이 들어와서 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출제 패턴 보니까 역사인식 수업과 역사 수업 방법과 관련돼서 처음에 한 문제 언급됐다가 그 다음에 그 문제 내고 그 다음에 또 내더라고. 좀 번영돼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번에 역할극처럼 이렇게 번영돼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봐두시고요. 요걸 갈색책에서 놨다고 이제 봤는데 갈색책은 잠시 언급만 돼 있어요. 어디냐면 검은 책에 낸 거예요. 검은 책. 예. 그래서 검은 책 보시면 요번에 그 탐구학습하고 관련돼 갖고 또 나왔죠. 금방 완전히 나왔어. 그 모청의 석유총도 운동 얘도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검은 책에서 냈고, 이 검은 책은 잘 보진 않지만, 김환정 교수님 제자들이 많이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은 책도 요즘에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무슨 대학교 특강에서. 예. 그래서 검은 책을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기초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역사 인식과 역사 수업 방법하고, 그래서 발전 계열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답학습 방법 유형,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잘 나왔으니까, 요것도 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 책은, 예전에도 단독으로 객관식 기출 때도 몇 문제 나왔어요. 요 부분도.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테마 1번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정근대 시대 때 역사 교육하면 책을 중심으로 3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동문서습이고 또 하나가 동국사장, 그다음에 이제 이 정근대 시는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사교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문서습은 한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요거는 16세기 때 유학자인 박세모가 집안 그 아이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저술했다가 18세기 때 조선 후기 때 영조 때 국가의 공식 필수 교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학이나 일제강점기 때 주로 사용됐죠. 그래서 그 내용 구성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경사일체적 교육관에 있었다. 정근대 시대는 대부분 경사일체죠. 그래서 되게 그 독립사학이 없었고 되게 그 오준을 가리키는 삼각 오준을 가리키는 성리학적 가치관을 가리키는 어떤 사례로서 역사를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준하고 역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역사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중심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중국사 비중이 3분의 2야. 그렇지만 그게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도 들어갔다는 거야. 한 3분의 1 정도. 당군부터 해갖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제 사대주의 때문에 그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안 배우려고 했어. 중국 역사만 달다 외우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상당히 뭐냐면 한계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의미가 있었다. 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중화중심적 세계관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동국사역을 보죠. 현재가 쓴 동국사역은 이제 그 인과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역사관계, 서술반 신사체를 강조했다. 자, 신사체라는 것은 사건을 주제별로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사체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의미도 파악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건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인과관계를 따라 서술했다. 자, 이거는 어떤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개론서 있죠? 각종 개론서. 그거예요. 그래서 쭉 연대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걸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사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전에 편연체 서술을 탈피했고, 그래서 사만종통을 계승했고, 정치사, 교훈사를 탈피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편연체 서술 탈피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만종통을 계승했다는 거. 사만종통론은 그 동국사 외에도 구한말 때 개항 이후에 쓰여진 여러 교과서나 역사책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사만종통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흥의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강목이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사만종통론에 반영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야시의 조선사를 골고서 신민사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고요. 자, 하여튼 이거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나온 게 이제 국사교본이죠. 진단학회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제 말에 군민과에 포함됐던 그 역사교과의 독립교과를 한원시키고, 그 다음에 인족국가 건설 분위기에서 국사교육이 고조되니까, 그 당시에 적당한 교재가 없었어.
그래서 미군정에 의해서 편찬된, 그러니까 미군정의 위탁을 받고 그 다음에 진단학회에서 편찬된 책이 그 국사교본이죠. 국사교본도 94년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사교본은 주로 이제 그 본문 테스트만 구성되고 심화나 급밖에 학습 자료가 전혀 실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교과서 보시면 알아요. 요즘에 교과서 보면 본문 외에도 심화 자료 있고 학습 자료 많죠. 예. 근데 우리가 보는 한의중이나 뭐 서계나 동계나 그런 거 전혀 없죠. 예,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냥 텍스트 쭉 나열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역사의 근대적 모습을 서술하지 않고 그 고대사를 대강조했다는 거. 고대사. 왜냐 고대사가 그래도 우리나라 그때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게 고대사였거든요. 뭐 강개토대왕, 장수왕. 그래서 그 되게 보면 그 60% 고대사 부분이. 근데 이게 요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거의 대부분 그때 그렇게 져 있어.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 민족사 입장에서 소술돼 있지만 아직 그 사화나 당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율성적인 측면, 외국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일제 시민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자, 그거는 뭐 진단학회 자체가 이제 누구의 스승으로부터 배웠어요? 일본 사람부터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그걸 또 뭐냐면 논리를 받아들여. 그리고 그게 한동안 갔어. 사학계를. 왜냐 그 사람한테 배웠던 사람이 또 그 사람 밑에서 또 제자들 배우고 또 제자들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잔재가 좀 남았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제시대 조선교육용 볼게요. 자, 일제시대 조선교육은 예전에 역교동과 관련돼 갖고 그 3차 조선교육용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또 한국사와 관련돼서 나왔죠. 그래서 조선교육용을 낸다는 이제 소문이 있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되는데 파란 책을 이제 보면 조선교육용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조선교육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사교육을 중점적으로 보면 학제 특징을 보면 보통학교가 교육기간이 4년이죠. 그리고 대학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소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소학교를 6년 배웠는데 4년은 이렇게 단축했어. 그리고 소학교의 명칭을 뭘로 바뀌었죠? 보통학교. 그러니까 요 정도 공부했으면 그냥 평균적으로 공부한 거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냥 보통학교 수준에 묶어두려는 그래서 이제 의미를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역사교육이 제대로 우리나라 역사교육이 실려있지 않겠죠. 당연히 일본사 교육이겠죠, 주로.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일본사 교육이고 조선사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조선 교육령 개정을 볼게요. 삼명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지금 7차 교육령 개정처럼 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 조선 교육령을 이렇게 하고, 개정을 이제 조금만 고친 거야. 이게 그 조선 교육령 역사에서 이제 한 3-4번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2번밖에 이제 안 실려있지만 일단 있었어요, 그게.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일대 조선교육령 개정 부분에 자 보통학교 이수 연한을 몇 년? 4년에서 6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조선교육령 때부터 그렇게 늘려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했고 2차 조선교육령이 더 굳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죠. 이 당시에 이 보통학교 때 주당 2시간씩 역사 과목을 편성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참고로 1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역사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이거 일본사나 한국사도 제대로 안 가르쳤고, 다만 이제 뭐 일본어 배웠구나, 옛날 그 당시 국어, 사회과목 할 때 좀 겉다리 끼어드는 것처럼 지금도 초등학교 그렇죠. 뭐 사회에서 같이 가르치잖아요. 역사를요. 자, 근데 독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사 중심의 한국사, 그러니까 일본사 중심이고 한국사는 정치사 위주였고요. 그 다음에 따로 교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본사 교재는 심상소학교 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관계 보충 교재는 심상소학교 국사 보충 교재가 있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한국사 교재가 이거였어요. 일본이 만든 심상 소학교 국사 보충 교재 독립교재였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차 조선교육은 한국사는 일본사 교재에 같이 끼워가지고 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있고요. 그걸 이제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차 조선교육령 볼게요. 2차 조선교육령은 이제 일신동인을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보통학교 6년, 뭐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고등학교 4-5년,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이거는 한국사와 관련돼 있죠. 대학 규정이 마련됐다. 그래서 경성제대가 그때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덕교과인 수신과 연결돼서 주로 했고,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앞에서 1차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했대 그 두 개 교재가 보통학교 국사로 하고 단일 교재로 했어요. 그래서 일본사와 한국사가 변형 교육했고, 한국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참고로 이때 국어는 뭘 의미하죠? 한국사, 한국어나요? 일본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학교인데, 고등보통학교는, 자, 여기는 이제 좀 보시면, 저 역사와 지리를 이제 합해서 이제 같이 했다. 그래서 서로 연관시켰고, 국사는 일본사와 한국사 똑같이 가르쳤고, 이제 같이 가르쳤고요. 세계사는 세계사 주요 변화를 인문의 발달과 일본 문화와 관계에 있는 사적 대요. 그러니까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사 교육의 한계는 대개는 일본사 종속제임이고 식민사관을 반영했고, 일본 제국의 대외 침략을 비하했고, 일본사를 가르칠 때 일본사와 함께 그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가르치는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3차 조선교육령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뭐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왔냐면, 그 비교해서 나왔냐면 3차 조선교육령하고 3차 교육과정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 방향은 이제 중일전쟁의 계기로 병창 기지화 정책을 추진해서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됐고요. 한국 식민화 교육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고, 여기에 눈여볼 게 뭐냐면, 요거는 뭐 역전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한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보면 예전에는 이원화된 교육이었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쳤어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은 여기에서 이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냥 한 번 더 이제 단계가 높은 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때는 이제 내선일체라는 의미에서 같이 이제 동일하게 가르쳐야 된다. 해가지고 일본 쪽으로 했고 상향 평준화 시켜버렸어. 그래서 이제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어는 수의 과목으로 전환했다. 수의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필수 과목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 그리고 요 당시에 그 초등학교는 아예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국사 관련돼 갖고. 그래서 이제 역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소학교는 보통학교 국사를 초등국사로 개정하고요. 한국사 단어는 없애고 일본사, 한국사 의미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거의 일본사고, 되게 이제 한국사 가르칠 때는 일본과 관련된 우호적인 모습들만 이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역사와 지리를 합쳤죠. 예. 그래서 대외 침략을 이제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중국사를 공부할 때도 이제 역사하고 지리도 같이 가르쳐. 왜냐, 앞으로 이제 중국을 이제 침략하려면 지리와 역사를 같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미에서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일본사와 외국사를 구분하고 일본사는 외국사, 특히 아시아 역사를 강조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본사의 이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겠다. 그 다음에 3차 조선령의 개정은 역교는 안 나왔지만 요것도 파악은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제 예전 한국사하고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학교를 뭘로 고쳤죠? 국민학교령에 따라서 국민학교를 개칭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을 국민과, 체년과, 예능과, 직업과, 역사과는 국민과에 속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교육령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그렇게 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슐만의 분류는 자주 나오죠. 예. 그래서 재작년에도 나왔고, 여기에서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 내용 지식 있어요. 그래서 슐만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교수 내용 지식이죠. 예.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의 그 의미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은 신인교사와 경력교사의 차이점을 반영하고 있고, 교과 특징적 교수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그 뭐냐면 많이 알아야 자기가 익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어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지식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 교육학에서 말하는 방법 중심선, 교수학습 방법 중심선,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죠? 내용을 바탕으로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정의가 1번하고 2번이 있으니까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학생들의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조직된 유용한 아이디어, 유추, 운유, 직유, 예증의 방법이고요. 특정한 주제를 쉽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오해와 편견, 학생들의 인지구조에 대한 이해를 파악한다. 이거 꼭 외워두시고, 교육과정 지식은 예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09년 기출문제. 이거는 이제 6차, 7차 뭐 교육과정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옆에 무슨 과목을 가르칠 때 뭐 연계시켜갖고 아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지식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건 빈도가 떨어지니까 교수 내용 지식으로 이제 꼭 외워서 쓰시고요. 시대 구분인데, 시대 구분이 예전에 객관식 때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시대 구분도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것도 딱딱 떨어지고, 요번에 이제 그 남색책 보면 역사과나 역사교육에서 7대 논쟁이 있죠? 7가지 논쟁. 그 중에 하나가 시대 구분인데, 요번에 니아 하이트 같은 듣보잡 같은 게 나왔는데, 요번에도 여기 나올 수가 있어. 시대 구분. 그래서 시대 구분은 이제 뭐냐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장점하고 문제점. 요거 외워두셔야죠. 장점과 문제점. 그 역사의 뭐 길잡이와 효율성을 같이 지니고, 다양한 개별 사실도 역사를 분별 구분해서 역사의 이해 유형을 돕고, 그다음 특정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을 설정하고 등등. 그다음 너무 유도중심적이고 획일적인 역사의식이 초래할 수 있고 일반적인 문화적 동시성이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단일 국가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각각 그 한두 가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외우면 되게 많은데 여러분 보시면 정리할 때 보통 이제 한두 가지면 괜찮은데 이렇게 뭐 한 4-5가지가 있다. 참 외우기 힘들 거예요. 그거 어떻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요령 알려주면 되게 딱 보면 2가지 이상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6가지가 있으면 2-3가지만 딱 외워주세요. 그냥 그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가감을 버려. 3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더 외워줄 필요 있냐면 나중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스페어용으로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항상 장점 쓸 때 모른다.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 말 꼭 적으세요. 한가지 할 때 거의 대부분 맞는 기준 다 걸려도요.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키워드야.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 무슨 특강에 그 기출 교수님들 들어와서 얘기할 때 요 말 꼭 쓰라고 모르면 그냥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보통 얘들이 중앙집권 강화, 만권 강화 이런 식으로 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1점 벌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의 시사점, 이 시대의식이 왜 필요하냐? 고학년 학생이 접하죠. 왜냐하면 시대 구분하려면 당연히 많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전환기, 가도기 같은 것들이 설정이 세분화된 구분 필요가 있고 시대를 바라보는 그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교육 시사점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 역사교육 시사점 여기 딱 키워드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외워두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그 뭐냐면 전환기, 가도기 같은 것들 두죠. 전환기, 가도기는 여러분들 이행 단계 있죠. 이행, 뭐 근대사의 이행 이런 것도 다 전환기, 가도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 볼게요. 요번에도 간단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일반적 설명 방식도 매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총괄적 설명, 비교적 설명, 유추해연 설명, 인가적 설명인데 이런 인가적 설명 방식은 뭐냐? 일반적 설명 방식은 뭐냐면 보통 가학적 설명 방식은 주로 뭐예요? 포포나 햄베이 같이 어떤 그 이런 사람들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뭐 연구소나 이런 사색을 통해서 한 거야. 근데 요거는 그 실제 수업에서 하는 것이야. 실제 수업에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 쭉 한번 나왔는데 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여기 있고, 그래서 개념과 용어의 설명은 이제 그 필요성은 역사에서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과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또 고등학교에서 몰랐던 사실은 중학교 애들이 언어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의미를, 개념을. 그래서 항상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개념과 용어를 상당히 중요시 해야 돼요.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이 항상 나오면 이것뿐만 아니라 개념 학습이나 개념의 소재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내포적 정의와 외형적 정의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포적 정의는 속성, 외형적 정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념과 속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나 비유리 아니라 비유예요. 예, 비유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역교동 공부하실 때 그 밑에 얘들이 좀 있는데 얘들을 좀 뭐 토시 하나 외우긴 좀 그렇지만 좀 전반적으로 좀 약간 기억은 할 필요가 있어. 암기는. 왜냐면 요거 자체가 예문은 또 나와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장점과 유의점 외워두셔야죠. 항상 공부를 해두실 때 무슨 학습, 무슨 할 때 뭐 장점, 유의점 이렇게 외워두세요. 거의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장점, 유의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유추적 설명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니까 항상 이게 패턴이 있어요. 유추 나오면 비교가 나와. 이번에 비교 설명 나왔죠. 그리고 재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논술형 문제 유추 나왔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오면 비교 설명보다는 유추가 또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단골 레시피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고춧가루 먹으면 맨날 역교동 교수들이 이제 탐구학습, 사료학습, 유추학습, 비교학습 맨날 뿌려서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유추의 개념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과 관계에 대한 암시, 인식, 그 다음 역사상 개별성과 일반성 결합, 연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추의 활용도 보셔야 되겠지만 뭘 보셔야 되냐면 장점도 좋아요. 근데 항상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유추의 유의점이야. 네. 그래서 유추의 유의점도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가지 대상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가, 설명 대상과 모델 설정과 구분을 유의하고 공통점과 함께 또 차이점도 알아야 돼. 유추도 이제 비교학습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학생의 선행학습 정도, 경험의 양, 지혜를 고려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친숙한 경험을 출발해야 되고 등등. 그 유추는 누구 중심이죠? 교사 중심이에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의점 부분은 항상 두 문제 꼭 외워두시고, 유추의 개념과 유추의 유의점, 여기에서 집중도 나오니까 파악해 두세요. 자, 뭐, 요 인가적 설명인데, 인가적 설명은 이제 요번에 시험문제 나왔죠. 근데 딱 보니까 그냥 그 단순히 단어만 물어보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좀 어렵게 넣는 장점과 유의점이 있어요. 인가적 설명, 장점, 유의점 한두 가지 외워두세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랑케사학을 볼게요. 랑케사학은 한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많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전 객관식 주관식 때는. 그래서 파란책과 남색책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랑케사학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특징 부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자아소고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아소고. 그래서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준 거. 그래서 역사관 자기 자신을 죽여라.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랑케사의 특징이 사건의 개별을 되게 강조해요. 추상이 아니라 개별을 강조해.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 하나를 아는 걸 되게 강조해. 그래서 그 안에 뭐가 개입됐다. 신의 의지가 개입됐다. 왜냐하면 랑케는 루트교 신자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신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 사실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나왔던 것이 뭐냐면 역사를 뭐와 뭘로 동시에 공존하는 걸로 인식하죠. 과학과 예술. 그래서 과학은 이제 역사를 수집하고 발견하고 탐구하는 데 과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인식하고 재창조하고 서술하는 데는 예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과 그 과학과 예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역사교육 영향과 문제점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죠.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역사 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제를 삼고 역사교육의 목적이 사실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에서 아는 것, 사실 아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도 있고, 역사적 인과관계가 역사학의 중요한 원리자 역사학습 대상이 되고요. 사료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때 사료 가치는 공적 문헌 사료죠. 그 다음에 역사교육 문제점 맥락과 사회구조 파악이 결핍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신사학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사학에서는 뭐가 강조되면 구조가 강조되죠. 사회과학을 받아들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의미 부여보다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데 치중을 하고 암기 위주의 역사학습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 공적 문헌 사료 위주로 그 역사 소설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공적 문헌 사료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위치해봐? 정치사. 그래서 정치사 중심의 역사서술은 지배층 중심의 역사서 학습이고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배우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고자 신사학교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공적 그 문헌 사료 외에도 다양한 그 사료들, 인간에 있는 야사라든지 민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끊어서 하죠. 그러다 보니 정치사회에도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런 것이 다 영역이 넓어가잖아요. 연구 대상의 영역이. 자, 그래서 이제 랑케사학 특징들과 이제 문제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론을 좀 볼게요. 간접론은 이제 예전에 좀 나왔던 건데, 간접론은 과거를 강조해요? 현재를 강조해요? 남색책 딱 보시면 분류상 어디로 되어 있어요? 네, 현재주의 역사관이죠. 그래서 현재를 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현재주의 역사학이 바탕으로 하고요. 랑케사학을 비판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이 간접론은 랑케사학도 비판이지만, 여기 이제 주 비판 대상이 랑케뿐만 아니라 어디냐면 논리실증주의자들이에요. 논리실증주의자들 누구죠? 햄페라고 포포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햄페가 포포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간접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로치나 콜링우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 이제 그 간접론자들 역사의 특성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고유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과학은 자연계의 사건을 연구한 데만에 역사는 역사 사건의 인간의 행위 내면을 연구한다. 그래서 내면 구성을 상당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사상의 역사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이렇게 이제 개념 알아두시겠죠. 자, 간접론자들 중에 이제 자주 나오는 분이 두 명 있는데 크로체와 콜링우드야. 근데 요 분들은 잘 안 보고 뭐 디테일 보시는 분들 있죠. 가디머나 그런 분들은 좀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남들 보는 건 다 봐둬야 돼요. 자, 크로체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크로체보다는 이제 콜링우드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크로체나 콜링우드가 사상의 역사, 뭐 현재 역사, 뭐 강조했죠. 둘 다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콜링우드는 그 당시 사상의 역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제 뭐냐면 그 내용들 냈는데 좀 뒤에 넘어서 16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사상의 역사를 이해하기 세 가지 과제 이거 외워두셔야죠. 첫 번째로는 역사는 과거 사실 사건의 상상적 재구성이다. 그래서 선현적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적 사상의 상상적 재구성 첫 번째 질문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외면 역사적 팩트에 빠져 있는 부분들 채워넣는 거야. 이걸 선형적 상상이라고 했어요. 예, 선형적 상상. 빼어는. 그러니까 이제 선언적 상상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의 상상이죠.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상상이야. 어이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나 남편이 바람 폈어. 우리는 그걸 배워서 하나요? 아니죠. 여자친구 바람 폈어. 어떻게 알아? 직감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상이야. 이거는 선언적 상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언적 상상은 나중에 뭐와 또 연결되죠? 보관과 삽입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죠. 예. 그런 것도 보관과 삽입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팩트를 구성했어요. 일단 최대한 구성을 했으면 그 팩트에 참가하는 그 있는 역사적 행위자 내면을 알아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재사고와 재현이죠. 그러면 재사고는 재현은 이게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 따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사고와 재현은. 그래서 재사고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법전을 읽으면서 역사가 그 어떤 황제가 침략해 있고 가장하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 재사고라고 하죠. 재사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걸 사료 속에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걸 재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사고와 재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예. 그리고 예전에 녹색책, 노란책이나 그 남색책도 그런 내용이 같이 있어.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번에 답안을 이걸 재사고와 재현하고 이렇게 딱 달아놨더라고요. 비슷한 개념인데 좀 틀려요. 왜냐면 거기 잘 읽어보시면 그 역사학의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뭐야 교육 활동과 관련된 역사교육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지금 콜링우드는 역사학자의 역사교육학자예요. 이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역사학자인데 역사교육에서 그걸 이론을 차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되지 절대. 예.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 나오면 콜링우드 코치는 제외하세요. 사학사 관련된 물어볼 때만 이걸 쓰시고요. 예.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역사, 그러니까 아까 전에 팩트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아는 거, 재현과 재사고 할 때 왜 아냐. 이건 다 현재에 따라서 아는 거죠.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현재 역사, 사상의 역사를 되게 강조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날라크파인데, 아날라크파는 그 사학사에서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긴 하는데, 의외로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 두 문제 나왔나? 단독 문제 한 문제 나왔고, 가끔 꼽살 껴가지고 한 문제 나왔고, 그래서 아날라크파는 크게 이제 1세대 학과에서 몇 세대 학과까지 나누죠? 4세대 학과까지 나누죠? 그래서 이제 알아둘 사람은 보도될 정도예요. 제2세대 학파인. 그래서 이 보도들이 예전에 문진문명과 자본주의라는 그런 책을 썼죠. 유명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장기 지속의 역사, 구조를 강조했다. 그래서 역사의 하부 구조인 동시에 그 인간의 어떤 내지 제약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등을 파악을 해주시고, 아날학파 제4세대 학파는 무슨 학파하고 연결되어 있죠? 신문화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지속의 구조, 장기 지속의 역사, 구조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앞에 부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와 연결돼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신상에서 마르크스 학파 있는데, 마르크스는 엄밀히만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고 경제학자죠. 근데 마르크스가 이제 역사학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구조단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는 거. 자, 이 구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이끌어내는 원동력, 그걸 합쳐갖고 다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나왔죠.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존재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구조한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어떤 사회적 위치 때문에 노동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노동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동자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고생 나누는데 인고생 입장이 있으니까 영양교사들이 뭐 티원 늘리는 걸 분노하잖아. 그렇죠? 근데 영양교사들은 입장일 때는 영양교사의 그 티원 늘리는 건 당연한 거 자기가 교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영양교사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존재가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가 아까 말했던 구조 마르크스는 그렇게 하부 구조에 의해서 경제적 의식이 있다, 상부 구조가 장악한다. 근데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경우는 상부 구조의 자율성을 해석해요. 그래갖고 상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물론 영향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 역사 교사지만 뭐 영양 교사가 튀어나오는 거를 뭐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럼 이거겠죠. 그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가끔씩. 예. 그래서 이런 글 올려놓으면 막 요거 넣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요런 것도인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마르크스 역사식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때 잠깐 언급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는 저희 사학사가 어디 서양사하고 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서양사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에서 예전에 한번 공산당 선언이 나왔죠.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 사회사인데, 사회사 같은 경우에는 독일사죠. 그래서 그 사회사는 이제 아날학파를 이어받아갖고 이제 영향을 받았고 구조사를 영향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사회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예술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와 경제를 서로 유기적으로 보는 사회구조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보면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그 20세기 중반의 역사학자들이 그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연구해요. 도입을 해. 그래서 그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 이런 것들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될 것이 아래로부터 역사, 밑으로부터 역사, 그 다음에 노동사를 강조하죠. 노동사. 예전에 이 노동사 관련된 것들이 공사 기초에 나왔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외에 뭐 미국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건너뛰시고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칸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객관식 기초에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역사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경계한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가 사실상의 부당 상호작용이 가능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와 현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동시에 같이 여기는 거야. 예. 그래서 과거도 강조하고 현재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를 좀 넘어갈게요. 자,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게 근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거의 한두 문제야. 네, 단독 문제는 08년 때 한번 나왔고, 그래서 이게 좀 예매한 부분들이 좀 많고 논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나오기가 좀 약간 좀 예매한 곳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는 이제 어디와 어디 책을 보면 남색책 뒷부분하고 갈색책 내용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갈색책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그냥 남색책만 보고 이제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거 그 정도 같은데, 역사적 사고의 하위 범주 네 가지가 있죠.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그래서 연대기적 파악력은 제일 기본이 되는, 역사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역사적 탐구력은 이게 사료 비판과 관련돼 있어요. 예, 사료 비판과 관련돼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적 탐구력 하면 뭐 외면적인 거, 이런 사실 탐구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데, 이게 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을 탐구하다 보면 모두 필요해. 논리적 사고력과 함께 직감과 감정이 또 필요해. 역사적 상상력. 그래서 이 역사적 그 탐구력은 상당히 넓어요. 다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범주를.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역사적 상상력은 이제 사회과학과 다른 점이 필요 있다. 그래갖고 다른 걸 구분되는, 역사적 상상이 필요했던 건 이제 그 역사적 연구의 중요한 근거인 사료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그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역사적 상상이 필요하죠. 근데 역사적 상상력은 제 생각에는 이게 단독 문제 내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돼 갖고 역사적 상상력이 따로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는 감정이입이나 이런 게 이제 낼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은 앞에서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있잖아요. 요걸 어느 정도 다 마스터한 다음에 최고조로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데가 역사적 판단력이야.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은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가치 판단할 것인가, 이거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사료를 선택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다 역사적 판단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논쟁과 딜레마의 의사결정에 따른 능력, 역사적 사고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역사 연구나 학생의 궁극적인 표고, 역사를 증거로 토대로 논쟁의 다양한 기회들 분석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각을 유도할 수 있다,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예문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이렇게 하위 범주로 나누는 이유는 이 하위 범주를 이렇게 분리해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중적인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죠. 예.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그 역사적 사고력은 한 곳에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돼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띄워가지고 이제 개념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역사의식을 볼게요. 역사의식은 이제 역사의식 쓰라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예매하니까 안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역사의식 도표를 보면 일반적 역사의식하고 교육에서 역사의식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교육에서 역사의식, 역사의 능력 발달 얘기하는 건데, 사회적 역사의식과 심리적 역사의식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여기에서 심리적 역사의식은 누구의 이론을 받아들였겠어요? 삐아제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고, 사회적 역사의식은 아닌 거죠. 그 반대했던 영역 중립 이론이 아니라 영역 교유인지 이론,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심리적 역사의식은 이제 나오면 삐아제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이토의 이론이 항상 나와요. 사이토. 그 일본 학자 이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2000년도의 문제인데, 그 사이토의 단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예전에 객관식 때, 아주 오래된 예전에 그 객관식 때도 그 단계 내용, 강고의식, 뭐 고군상해의식, 변천 발달의식, 인과관계,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그래서 그 전개나 단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요. 사회적 역사의식은 이제 삐아제이론을 반대로 해서 역사의 어떤 흥미나 관심, 접근 태도, 방법,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사회적 역사의식에서 예전 나왔던 것이 뭐냐면, 누젠의 역사의식이에요. 누젠의. 예. 누젠의 역사의식 남색책에 있죠? 예, 그게 단계가 네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누젠의 역사의식을 그 삐아제 이론과 연결돼갖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누젠의 역사의식은, 삐아제 이론에 반대하는 영역 고유인지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다만, 삐아제 이론에 뭘 받아들인 거죠? 단계란 개념을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받아들인 것 뿐이지, 단계가 나왔다 해서 삐아제 이론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단계는 인지 발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요즘의 역사의식은 이제 크게 네 유형이 있죠. 정통적 유형, 정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이렇게 이제 정통적 유형은 역사의식을 시간에 갖고 인정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인정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유대감을 연대감을 유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회에서의 일반 법칙을 도출해 다른 경우를 적용 시도하는 거고, 비판적 유형은 현재의 가치를 문제하면서 과거를 단전히 인식하는 거고, 발생적 유형은 변화와 발전 과정을 의미를 부여하여 시간 변화와 도덕적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논거를 사용하고. 자, 이건데 이렇게 읽으면 잘 기억 못해. 예. 안개에서 써야 되겠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인노체인과 구상체 그 구체적인 예문이 있어요. 누제는 역사의식 관련돼 갖고.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뭐 A 부족, B 부족 해갖고 뭐 예를 든 게 있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를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좀 찾아서 보세요. 요 부분을. 예.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때도 요걸 예문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알기 쉽게,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풀면서 이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예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작년 문제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걸 또 찾아서 이제 같이 보시면 쉽게 이해돼. 예.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역사학습, 의, 환경 이렇게 갖다 버리세요. 요거는 그 입론체들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요거는요. 예. 그래서 정통적 유형, 정형적 유형, 비판적 유형, 발생적 유형 네 개의 개념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의 기준이 있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생각의 습관의 기준은 뭐냐면 앞에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그 내용은 역사학자들이나 역사 철학자들이 어떤 논리나 사유색이나 뭐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애들이 역사적 사고를 어떻게 보이는가 그 연구 결과, 실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이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의 기준이에요. 예. 생각의 습관의 기준은 이제 있는데 크게 이제 드레이크의 이론을 4단계에 나누면 출처 확인, 학증, 맥락화, 비교적 사고이죠.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때는 출처 확인, 학증, 맥락화, 비교적 사고를 다 물어봤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주관식 때 2번 나왔죠. 이게 아마 14년도에 나왔고 올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뭐만 물어봤어요? 출처 확인만 물었어. 출처 확인. 그래서 출처 확인은 저자 신뢰성, 의도, 사건 등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사유가 누구에 의한 것인지 그 의도가 검토한다. 자, 예를 들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조선사라는 거예요. 조선사. 조선사는 누가 편찬했죠? 조선사 편수해서 했죠? 이거 왜 편수했어요? 저희 편찬했죠? 한국민들 열등성을 강조해가지고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도 아는 거야. 이것을 출처 확인이에요. 출처 확인.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학증은 뭐냐? 학증은 이건 뭐냐면 몇 개의 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비교 문서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료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왜곡되고 가상되고 거짓말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이게 A는 이렇게 말하는데 B는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걸 한쪽만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양쪽 말을 듣고 다른 사료를 또 분석 비교해서 교차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학증이에요. 학증.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증은 어느 정도 역사적 수준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맥락화는 유추적 맥락과 그 다음에 언어적 맥락이 있다. 이렇게 있고, 뭐 비교적 사가 있는데, 이 맥락화는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이제 동시대인들이 하는 거고, 비교적 사고는 어떤 팩트가 일어나고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하는 것이 비교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심층학습 보면 이게 역사 사고의 생각 습관이 드레이크 이론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냐면 미국 역사교육위원회의 생각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이거 적어놨냐면 그때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때 드레이크의 생각의 습관 기준 4가지가 또 나오고 오답으로 요게 한번 나왔거든요. 오답으로. 예.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드레이크의 4가지 보고 출처 확인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감정이입을 이제 볼게요. 감정이입은 이제 뭐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이렇게 나오는데 인지적 영역은 일단 뭐예요, 이거는? 맥락적 지식이죠.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야. 예. 정의적 영역은 맥락에 대한 지식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은 똑같이 보는 거야.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에서 감정이입은 어디에 속할까요? 사조에 입각한 맥락적 이입이죠. 아니, 맥락적, 인지적 요소죠. 근데 가끔마다 정의적 요소 필요해. 왜? 사조가 사조가 없는 경우가 있어. 뭐 구석기 시대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본적 인지적 요소지만 사조가 없는 거나 부족한 부분 정의적 요소도 일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넘어가서 이제 니의 감정이입. 이렇게 외워두셔야죠. 이는 이제 그 니의 감정이 전제 조건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색 책하고 이게 아마 납세책인가 파란 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지 외워두셔야죠. 보편성. 우리와 과거 사람들의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성은 과거의 생각은 현재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 다음 개통성은 과거의 생각과 역사가 자신과 개통적으로 연결됐다. 여러분들 뭐 여기 임용 공부하는 것도 뭐 예전에 과거 시험 때문에 쭉 연결됐던 정통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민간이하고 자율주가 하면 안 믿잖아.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객관적인 시험을 봐야지만 뭔가 심리학을 인정받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것도 예전에 과거 시험 때 딱 나와 있어요. 예, 쭉 내려온 거죠. 그 밑바닥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뭐 인맥과 이런 것들이 너무 파헤치니까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죠. 예, 시험 제도에서. 자, 그 다음 합리성이라는 것은 과거 사는데 합리적인 거, 우리 입장에 볼 때 합리적이 아니라도 예전에 합리적이야.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합리적이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전제 조건 두 번 나왔죠. 외워두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감정입의 종류, 니의 감정의 종류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준에 잠깐 언급됐어요. 뭐 반등 문제는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한번 독립된 문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감정입의 종류는 네 가지 있죠. 능력, 성취, 가정, 성향으로서 감정입이죠. 그 중에 역사에서 감정이 뭘까요? 두 번째 성취로서 감정이죠. 거기 보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행위자의 믿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획득 같은 걸 아는 거,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행위자의 감정과 영향을 고려한 거, 그 증거를 통해 상상적으로 재구성하고 행위자의 뭐 믿음, 목적, 가치를 파악하고 등등 있죠. 요때 이제 그 성취로서 감정임은 인지적 측면이 있다. 인지적은 뭘 바탕으로 한 거야?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죠. 자료를.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했던 특징들을 갖고 있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 성향으로서 감정입인데, 성향으로서 감정임은 합리성을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목적, 상황, 수단에 따라서 할 것이다. 그래서 감정임의 정의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 성향성 감정임은 일단은 역사적 감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자료가 부족할 때는 뭐죠? 성향적 감정이 필요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 감정임을 할 때는 성취로서 감정임이야. 그리고 보조적으로 뭘 냈다? 성향으로서 감정임을 이용한다. 그 성취적 감정임은 어떤 거와 연결돼? 자료와 연결되니까 인지적 요소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성향성 감정임은 정의적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과 동일시는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 나왔는데, 공감과 동일시는 기본적으로 뭐죠? 역사적 감정입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공감과 동일시 좀 파악을 해두고, 왜 공감과 동일시가 역사적 감정입이 아닌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넘어가서 교수학습본과 관련돼서 나온 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항상 감정이입과 관련된 교수학습본 보면 뭐와 관련된 거죠? 역할극이야.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극하수업, 역할극.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감정이입의 역사이입 비판이 있어요. 이게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이거 한번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이제 쓰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이 왜 문제가 있나, 감정적 역사이입이 왜 문제 있나, 그 자체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뭐 역사적 감정이입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했다,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과거 행위자의 의도, 동기, 이해를 전제하는데 그 현재 역사가 과거 행위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문화적 환경이 나기 때문에 텍스트론적 관점에서는 감정이입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역사는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 언어는 다 구성된 거고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감정이입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뭐 등등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제 생각엔 텍스트론적 입장에서 감정이입 비판을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요. 남색책을 찾으셔갖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 단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감정이입 단계.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의 감정이입 단계가 있죠. 하나가 사고 활동의 감정이입,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감정이입 이렇게 단계 이렇게 있는데, 사고 활동의 감정이입이 예전에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이거 나올 때 양호한 교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해갖고 이분 그 교수님이 좋아하신 분이 좋아하는 내용이 이제 니하고 니의 전제 조건 그거하고 이제 또 니와 어슈비의 밑에 있는 감정이입 단계가 자주 내거든요. 그래서 낼 줄 알고 그것만 했는데 옆구리 찔렸어. 단언을 냈어. 감정이입 단계는.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 사례 재현은 팩트 자체를 하는 거야. 그냥 팩트 자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뭐냐면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적 이해를 하죠. 근데 내면을 파악하지 못하죠. 그리고 관점의 감정의적 재구성 예전 시험을 내는데 상황 파악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감정의적 재구성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같이 하는 거죠. 상황적 배경과 내면과 의도 동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건 뭐예요? 팩트니까 그냥 역사 사실 재현이죠. 근데 임진왜란이라는데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야망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 하면 의도와 동기니까 어디에 속하겠어요? 관점의 감정의 재구성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 그 당시에 일본이 경제적 한류를 뭐냐면 특위에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중국에 이제 진입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디에 속하겠어요?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경제적 요인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뭐냐면 어떤 야망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의 감정적 재구성이죠.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페르시아 관련돼서 키오스 2세인가? 그 다리우스인가 뭐 그래갖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역사적 사고 활동은 그 자체에서 또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뭔가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주어지고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사실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슈블리의 감정이입 단계인데 요거 한 3-4번 나왔죠. 그래갖고 5단계 결합 있는 가격. 그러니까 아예 감정이입 하지 않으려고 했고, 두 번째 고정 단계 감정이입, 그 다음에 일상적 감정이입, 그 다음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이제 일상적 감정이입과 맥락적 감정이입이에요. 일상적 감정이입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상식적 수준에서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래갖고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해. 왜냐면 애들 가르치려면 처음부터 맥락적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개년이지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은 뭐 넘어가고 맥락적 감정이입 개념 알아두셔야겠죠.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 상황과 행위자의 성향을 고려해요. 과거의 제도나 행위자의 의도, 목적, 가치 등을 이해하는 역사적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맥락적 감정은 항상 뭐를 바탕으로 한다? 증거를 바탕으로 해요.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돼. 예. 그래갖고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강공의 맥락 속의 이해와 설명하고 정보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색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맥락적 감정이입을 물어볼 때는 이제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면 그 자체 개념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역사 상황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죠. 막 형사 치수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누구죠? 서양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콘키스타스라는 서양인들 침략자들이 들어올 때 인디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구성주의하고 예전에 시험이 나왔죠. 09년에 기억나세요? 기억을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그걸 맥락에 집어넣어 맥락적 감정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그걸 좀 같이 이제 총괄평가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방식 특징 이렇게 쭉 보시고 가학적 설명 방식을 넘어갈게요. 가학적 설명 방식은 일단 누가 주도했죠? 푸프와 펜페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포포 햄펠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학철학자예요. 네, 가학철학자. 그러니까 가학철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그 학문의 어떤 논리와 인식론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야. 소스들을. 그래서 이제 포포가 이제 그 열린사회 적이라는 곳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역사나 사회학도 뭐냐 자연과학처럼 똑같은 법칙성이 적용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주장했고, 그래서 햄펠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역사학에서 이제 응용해가지고 적용한 것이 햄펠이고요. 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역사학이나 사회학은 곧 뭐다? 자연과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 자체가 뭐예요? 어떤 법칙이 있으면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인간 생활을 뭐냐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나 사회는 고정돼 있고 자연과학처럼 고정돼 있어요. 변하지 못해. 다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속에서 법칙을 뽑아내갖고 자연과학 법칙처럼 그냥 적용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응용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상당히 이게 뭐예요?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체제에 뭐냐면 안정적이잖아요. 네, 보수적이고 적용.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비판을 많이 받게 돼요.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사회학을 이제 뭐냐면 보수화 시켜놨다. 예전에 그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처럼 사회 타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한 채 원래 존재했던 건 다 정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그 속에서 인정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을 사회과학과 동일시 보고 적용했던 한 것이 가학적 설명 방식인데, 가학적 설명 방식은 기본적으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냐? CLE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C이 뭐냐? 상황이 쭉 나와. 얘는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상황을 설명하는 결과 연결 법칙이 나오죠. 보편적 법칙.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CLE 구조는 이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햄필이 이 가학적 설명 방식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포괄 설명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설명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적 학력적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발생적 설명이 있죠. 그리고 다만 이제 설명 스케치 부분인데, 설명적 스케치는 이게 이제 포괄 법칙에 속하진 않아요. 가학적 설명 방식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포괄 법칙, 그 설명적 스케치는 햄펠이 자율론자, 그러니까 자율론자는 간념론자들이죠. 간념론자들의 이제 뭐냐면 의견을 좀 더 많이 좀 받아들이는 설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생략적, 부분적도 설명 방식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원래 영역적 법칙적 설명도 시험 문제 안 나왔고, 뭐가 많이 나오냐면 나온다고는 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좀 나온 게 통계적 학력적 설명이 한번 언급돼 있었고요. 그 예전에 또 이제 뭐냐면 발생적 설명해가지고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번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좀 보면 그 통계적 학력적 설명 햄펠이 제시를 했죠. 그래서 전제가 주어질 때 설명한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높다는 거. 그래서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좀 완화시킨 이동이야.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좀 보시면 설명한과 피설명한 과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CLE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거기 L 확률적 법칙이 어떻게 제공하냐. 자, 거의대 가깝다. 이건 뭐야? 확률성이죠. 계산성이죠. 이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야. 근데 확률적 통계적 설명이죠. 근데 영역적 법칙적 설명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또 곤치면 연쇄 상균군에 감염된 사람이 페니실을 맞았을 때 회복 가능성이 거의 1에 가깝다는 거라 뭐냐면 그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회복된다는 식으로 해. 단원적으로 딱 끊는 거야. 100%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역적 법칙적 설명이 나올 때, 통계적 학력적 설명 나올 때 뭐하고 이제 같이 나왔냐면 이게 이제 그 합리적 설명하고 같이 나왔어요. 합리적 설명은 뭘 강조하죠? 이유를 강조하죠. 이유. 그래서 목적, 상황, 수단. 이유를 강조해.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일단 임용에 합격하려고 온 거죠.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이게 좋으니까 그냥 선택해서 이유가 온 거잖아.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학력적 그 통계적 설명은 이유가 아니라 법칙을 강조하는 거죠. 네, 법칙.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04년 기출문제 키워드도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차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발생적 설명의 개념은 이제 특정 상황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주로 설명할 때 이제 주로 전쟁 과정이나 혁명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 쭉 설명할 때인데, 여기 구조를 제가 이제 구조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이 도표로. 이 사건은 형상 1대 쭉 있어. 그 형상 1, 형상 2, 형상 3, 5 있을 때 중간중간에 뭐가 개입돼 있죠? 보편적 법칙이 개입돼 있어요.
근데 보편적 법칙 때 거의 대부분 언급이 안 돼 있어. 왜 언급이 안 돼 있어? 당연한 경우 때문에 빼버린 거야. 네. 그렇지만 생략돼 있다, 다 게재돼 있다. 그러면 그 발생적 설명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언급하면 확률적 설명 방식 이런 것들하고 뭔 차이가 있냐? 자, 영적 법칙적 설명하는 한 개 사건만 설명하죠. 이건 뭐야? 여러 사건들 설명해. 이런 것들 차이가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는 일어난 순서대로 제시했지만 단계 연결은 인과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상당수가 암시적으로 법칙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다음 2개 이상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진행 과정할 때 그 설명할 경우에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용성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중심으로 단계적 사건을 연결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역사적 사건과 기원, 최종 단계나 그 어떤 발달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할 때 이게 좋구나. 혁명의 전개 과정. 그 다음에 1차 세계, 2차 세계 전개 과정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뭐냐면, 발생적 설명 과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을 이제 좀 볼게요.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예.